자, 오늘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이제 후기 철학과 관련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책은 이 책에서 발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 그러니까 논리 철학 논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철학, 철학적 탐구가 이제 어떤 방향에서 출발됐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자아 정체성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찰스 테일러에서 자아 정체성 문제가 근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제 철학적인 모든 주제들이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일러는 그것들이 이제 표현주의 이후의 예술,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간다,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근대의 데카르트 이후에 코기토에 우리가 딱 고정이 돼 있어서 코기토 하는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코기토 하고 있는 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2000년,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철학자들이 만들어 왔던 개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플라톤이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아라고 하는 거하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 자아는 자아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자아의 내용. 자,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데카르트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코기토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코기토,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작용을 코기토가 가지고 있고 자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근대에 만들어진 자아 정체성 문제인데, 자, 지금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허울이다,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채워졌을 때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아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자아 정체성 문제는 항상 사건, 여러 사건들, 또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그 전에 있는 어떤 본질, 나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본성,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연속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응축되어 있는 사건들의 나열, 그게 이제 길게 가는 사건인가 아니면 짧게 가는 사건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나를 핀포인트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세포는 7년에 한 번씩 전부 다 변해요. 자, 7년 전에 나와 앞으로 7년 후에 나는 동일한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원자도 아니고 동일한 분자도 아니라는 거죠. 왜? 다 변했으니까. 근데 왜 나를 나라고 규정하죠? 나의 분자도 없고 나의 원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데카르트식으로 가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이거를 내가 나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뭐 지난학기에도 이 얘기했지만, 자, 화성에 있는 어떤 엄마가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로 귀환하는데, 자, 우주선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화성도 폭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자, 지구로 이송이 되죠. 근데 트랜스포터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자들, 분자들을 분해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지구에 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에 있는 원자와 분자들을 가지고서 그 화성에서 쏘아준 설계도에 따라서 나를 재조립하는 거예요. 나는 뭐죠? 근데 그 엄마가 또 이제 딸을 만나서 포옹을 해요. 그리고 그 딸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확인해요. 이상하죠? 자, 화성에서 원자와 분자가 분해되면서 나는 없어졌어요. 나의 물리적인 존재는 없어졌고, 그런데 지구에 있는 원자와 분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나의 딸과 상봉을 하고 서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설계도죠.
자, 나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파괴해야 될 어떤 형태의 자아 정체성 문제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입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예술과 문학 또는 이제 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도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충만한 삶, 자, 충만한 삶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 그 자아의 실현을 지금 도덕, 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윤리,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해서 앞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도덕 또는 윤리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이나 어떤 공리, 공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또 판단할 수 있는 선의 기준, 악의 기준 이런 것들을 삼는 것이 현대 윤리학의 기준인데, 자, 그 현대 윤리학의 기준은 선이란 무엇인가 또는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적인 탐구가 필요해요. 자, 그런 것이 자, 왜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충만한 삶 또는 자아의 어떤 실현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것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에서는 특별히 이제 자아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고찰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어를.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은 무조건 자, 이게 이제 현상학이 됐든 영미 분석 철학이 됐든 언어 분석으로 가게 돼요. 자, 언어 분석으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우리가 논리적인 틀들 안에서 정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뭐 육체적으로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 1인칭도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 지각, 이게 이제 1인칭 시점이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이것들은 전부 다 환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꿈하고 실제적인 삶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감각들은 자, 개념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죠. 자, 배우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외부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3인칭인가? 나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내가 갖고 있는 신체 이런 것들인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체는 7년에 한 번씩 변하죠. 그래서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신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그럼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관계다. 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모습과 너라고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너의 모습이 지금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됐을 때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계로서 이제 2인칭,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2인칭적인 특징이죠. 자,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형식은 있지만 그 형식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조건 언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어 외에는.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탐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논고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그러니까 언어하고 실제 세계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그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개념들은 그 개념들의 실제로 대상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연결이 타당성을 갖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탐구로 넘어오면서 이게 가짜다, 이게 거짓이다,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절대로 언어와 실제 세계는 1대1 대응하지 않는다. 그림 이론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대응이 되고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게 원래는 실질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응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능하는가?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서, 화용론적인 거죠. 실제와 언어가 딱 밀착돼서 정확히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느끼는가,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전에는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계속 우리 이야기하는 철학적 자든지 형이상학적 주체가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형식이고 그 안에서 논리적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언어하고 실제 세계가 딱딱 일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지계의 세계에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어떤 보더라인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세계. 자, 이게 이제 철학적 자하고 형이상학적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 선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월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에서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전기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 다 끝났다.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사다리를 난 제공할 뿐이고, 이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이제 더 이상 철학이 할 일은 없다라고 이제 철학이 끝났다는 선언을 내렸죠. 근데 이제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언어하고 실제하고 그렇게 1대1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 그거를 이제 형이상학적 주체 또는 이제 뭐 철학적 자, 이 개념을 포기하고 이제는 삶의 형식으로 가요. 또는 이제 인간의 자연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인간이 특이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특이하게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그 언어적인 그런 어떤 발화라든지 언어적인 수행에 의해서 언어의 세계, 언어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들인데, 자, 이런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다른 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종류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자, 이제 두 종류의 철학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 탐구하고 개념적 탐구,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경험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데 이제 개념적 탐구, 이건 이제 논리적인 세계예요. 이건 이제 현실과는 이제 무관한 세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선험적인,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성주의에 따르면 이 두 세계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언어적 개념하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사실하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경험적인 사실하고 1대1 매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 세계를 100%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터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 원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자 마찬가지고 다 이 개념들인데 그것에 일일이 하나씩 대응하는 자, 사실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제 과학자라면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학술적인 활동들이 전부 다 세계의 진리를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개념적인 탐구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제 개념적 탐구를 사실주의적 탐구로 환원시키는 방식하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개념들, 뭐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빼고 철학에서 하고 있는 뭐 선이나 악이나 이런 어떤 모든 개념들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탐구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쾌락과 고통이죠. 그래서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 우리의 고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경험적인 것으로 이끌고 내려오는 게 바로 이제 사실적 탐구에 바탕을 두고 개념 탐구를 끌어오는 방식이고, 거꾸로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들이죠. 사실적인 탐구들을 전부 다 개념적인 탐구, 이데아로 환원시키는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이 또 이성주의의 이제 하나의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가 합이 무엇이냐? 180도다. 그럼 180도가 되는 삼각형은 뭐가 있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삼각형의 이데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선험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가 다른데 이거를 섞어버렸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사실적인 탐구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개념적인 탐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윤리나 종교나 이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말할 수 없고 그냥 보여줄 수만 있는 것들인데, 자, 이 개념적인 탐구와 사실적인 탐구를 섞어버리면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철학적인 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싫어했던 철학자가 바로 헤겔이에요. 헤겔의 모든 책들, 뭐 여러분 수업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자, 논리 실증주의자들 또는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땅에 딛고 어떤 정말 이제 너무 프랙티컬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래들리 같은 사람인데 너무 이제 헤겔 철학, 뭐 강단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실증적이지 않은, 전혀 프랙티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서 너무나 이제 가짜 같은, 사이비 같은 철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서 이제 힐링 철학으로 나와요. 치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마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이비 문제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치유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는 이제 또 한 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지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성주의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키에르케고르,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고, 또 이제 예술가들, 예술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진리가 있긴 한데 이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언어 도단의 세계라는 거죠. 언어 도단의 세계. 그래서 일상 언어로는 절대로 진술할 수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연, 뭐 선, 신, 악,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칸트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지 정말 막연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소설 얘기했었는데, 어떤 남자가 도로가에서 여자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자,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그 여자와의 관계 보니까 이 여자를 죽일만 했어. 죽어도 싼 여자였어.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180도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자기 뭐 와이프나 아들이나 뭐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한 30년, 40년 수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냥 목을 졸라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자, 좀 비난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게 딱 정해지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심오한 인간적인 진리인 거죠.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거는 이제 처벌해야 된다,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진정으로 선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 그게 이제 그림이든 뭐 문학 표현이든 아니면 이제 뭐 피아노 곡이든, 자, 이렇게 이제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투쟁, 자, 이런 것들이
지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본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어화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현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칸트 후기 철학에서 초월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으로부터 윤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험으로부터 윤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쾌락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또는 악을 규정할 때 항상 인간의 심리학적인 또는 이제 신경과학적인 이런 것으로 환호하려고 하는 것이 자,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뜨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신경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착한 행동할 때 어떤 신경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뇌에서 어떤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는 이제 악을 행할 때는 어떤 또 반응들을 벌어지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행동주의죠. 스키너. 나한테 미국에서 가장 멍청한 애들 10명만 줘봐라. 10명 다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사람이죠.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였고. 자, 인간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죠. 아웃풋.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생리적인 그런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험주의적인 윤리학이죠. 경험주의 윤리학. 자, 근데 이제 칸트는 초월 윤리학이에요.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그게 안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더 심오한 형태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 딜레마예요. 제가 지금 당뇨에 걸려가지고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자, 아침마다 이제 공복 혈당하고 밥 먹고 식후 혈당을 재는데, 자,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숫자가 나와요. 자, 100 이하면 좋은 거고 100 넘어가면 안 좋은 거죠. 제가 요즘에는 연어를 많이 먹는데 연어를 먹으면 90% 떨어져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계속 연어만 먹어요. 근데 또 질려요, 이것만 먹다가.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 이게 140, 150 팍 올라가 버려요. 인간은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의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특성들도 이것도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입력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 또는 사회학에서 거의 불변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 심리학 하는 사람들, 뭐 임상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다 알죠. 왜냐하면 기계니까. 자, 근데 칸트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있다. 그러니만 더 많은 것들은 심오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로부터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바로, 자, 이제 어떤 철학을 선택할 것인가, 이성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성주의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계속해서 이제 키에르케고라든지 톨스토이, 제가 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성주의적 입장, 계속해서 인간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그 근본적인 성찰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적인 토대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 그래서 이 초월 철학 또는 이제 형이상학 이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섭렵해야 된다. 그걸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고민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자, 그거를 이제 플라톤처럼 막 이제 또 이데아를 찾아가지고 막 초월적으로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칸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형식, 뭐 우리가 이제 선험적인 범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범주들인데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칸트의 입장이었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이 두 가지 입장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설정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찾게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적 전리를 통해서 언어에서, 그리고 그 언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논리적인 형식으로 기호 체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언어, 발화적 행위를 하는 형태로서 언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발화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행위라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를 하고 나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하라고 바로 하는 순간 그 미안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단지 말만 했어요.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발화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형태의 작용이나 느낌들을 갖는 거죠.
느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살다가도 이제 어떤 사람이 욕하는 거를 전혀 무슨 말인지 못하더라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죠. 욕하거나 자기를 흉보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이걸 이제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어떤 언어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제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형태로 쭉 우리가 이제 터득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그것에 이제 익숙해진 것들인데 자, 그런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연수는 찾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러셀 무어 그리고 이제 철학적 혁명. 자, 이제 이성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면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 특별히 이제 그 헤겔 철학이 갖고 있던 이제 절대관념론. 이 세상은 이제 무조건 관념으로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어떤 신 또는 어떤 신적인 존재, 절대이성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 헤겔주의가 이제 뭐 유럽의 전반적인 그 철학적 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8세기, 19세기에. 근데 이제 그거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자, 데카르트의 고민이에요. 자, 데카르트는 이제 완벽한 수학자이고 자연과학자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기계다. 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기계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화학적 시스템은 철저하게 원자론에 따라서 또 뉴턴 역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인간이 기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수긍해야 되죠. 자,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데카르트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인간이 기계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신, 종교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이 윤리적이다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 한 번도 실험으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네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악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어떻게 말하는가?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제 신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라고 그래서 처벌하는 것이 정말 선한 신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일단 한 부분에서는 수학자로서 자연과학자로서 이 세계가 그렇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뉴턴 역학에 따라서 딱딱 시스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세계가 바로 이제 코기토의 세계였고 이거는 자, 물질적인 연장이 아니다. 자, 이건 이제 사고의 세계이고 그 사고의 세계는 이제 관념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열어줬던 거죠. 이제 그것을 극단화시킨 게 바로 헤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표현하는 주체이고 그 표현하는 주체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정신과 연관해서 이 세계를 관장하는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물리적인 요소들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헤겔의 표현주의적 입장이죠. 자, 이제 그런 입장이 절대 관념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것을 이제 19세기 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래들리인데, 이 브래들리가 이제 그 이론들을 계속 설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었던 러셀이나 무어가 짜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설도 아니고 지적인 방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철학적인 마국간을 완전히 새로 치워버리고, 자, 애매하지 않은 용어, 명확한 용어들로 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헤겔 전공자들 대부분의 헤겔 전공자들, 저도 이제 백훈 쌤 강의를 한 1년 반 정도 청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그 용어들에 익숙해지기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 용어들에 익숙해져도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그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면 헤겔이 이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시면 왜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없는 것들이죠. 법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엉이는 항상 해가 진 다음에 날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뭔가 날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철학자들이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그렇게 갑론을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 경제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일을 처리하고 다 끝나고 나면 욕하는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이놈이 잘못했네, 저놈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철학이 이제 기능하는 게 과연 이제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러셀과 무어, 특별히 이제 일상 용어 학파들에서는 철학이 좀 더 쉬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용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영국 수상이 바뀌었는데 영국 수상들 중에 대부분이 한 30% 정도, 40%가 어떤 학과 출신이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PP라고 그래요. 폴리티컬, 그다음에 폴리티컬 아니 이제 정치 경제 철학과예요. 정치 경제 철학과.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그 학부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출신들이 이제 이번에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이제 철학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이제 이게 그 뭔가 이제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영국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 노선들인데, 철학도 중요한데 그 철학도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써먹을 수 있는 뭔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것들이 이제 녹아져야 되고 기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러셀과 무어가 생각한 게 딱 그거예요. 자, 러셀은 형이상학도 뭔가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이 돼야 되고, 무어 같은 경우는 윤리학자인데 윤리학도 뭔가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마구간이다. 마구간에 뭐가 있어요? 다 똥만 있죠. 똥하고 집만 있고 깨끗지 않은 것들이죠. 이게 지금 19세기 갖고 있던 철학자들의 뭔가 혼란스러운 측면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치울 것인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리학 원리, 두 번째는 수학의 원리. 자, 윤리학의 원리는 이제 그 무어가 쓴 책 이름이고, 수학의 원리는 화이트헤드하고 러셀하고 쓴 책 이름이죠. 다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18세기, 19세기 책들 되게 보면 대부분 다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많아요. 책 제목이. 프린키피아가 이제 원리라고 하는 말인데, 프린캡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왕 또는 이제 왕자를 우리가 프린스라고 얘기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원리냐? 자, 윤리학 원리에 따르면 자, 모든 윤리적인 용어들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하고 똑같아요. 선이란 무엇인가? 일상 용어에서 선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쓴다. 악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인 용법들이죠. 사전 보시면 그 용어들이 어떻게 신뢰가 되고 있는지를 예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윤리학의 원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악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수학의 원리. 자, 수학의 원리는 이제 마찬가지죠. 자, 유클리드 기하 5개인가 6개의 공리로부터 그것을부터 전부 다 동어 반복을 통해서 연역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리로서 5개, 6개를 알고 있으면, 자, 그거를 풀어서 어떻게 바꿔서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정리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철학도 자, 이렇게 공리나 공준으로서 어떤 원리들을 제시를 하고, 그 공리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실들과 1대1 대응해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연역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갔는데 감각적인 자료가 안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철학적인 이론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거는 허황된 소리거나 아니면 넌센스,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과제를 갖게 됐냐면, 철학에 사용할 감염되지 않은 언어, 그러니까 헤겔이든지 뭐 브래들리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전통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뻥치는, 자, 그런 감염되지 않은 언어, 그러니까 이 땅에 딛고 있지 않는 언어들이죠. 감각 자료로 환원될 수 없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감염된 언어들인데, 그것들이 아닌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일상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 또 구문론, 이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잘못된 것들 안에 있는 진정한 문법, 또 진정한 형식, 또 진정한 명료성, 이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러셀과 무어가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논고를 써요. 철학적 논고를 쓰고, 그 철학적 논고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의 원리에 기초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원자 명제가 있고, 그 원자 명제는 자, 원자 사실과 1대1 대응하면서, 원자 사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1대1 대응돼서 그 원자 사실과 원자 명제가 일치가 되고, 그리고 그 원자 사실들이 이어져서, 또는 이제 원자 명제들이 이어져서 자, 복합적인 그런 어떤 명제들이 나오게 되고, 자, 이것들은 이제 진리 함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것을 요소 명제로 나눠 가지고 그 원자 명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TF가 갈리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수학적인 방식으로 철학적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원리들, 체계들을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죠. 자, 이거가 자, 비엔나에 있는 여러 물리학자들 또 생물학자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학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학 이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수학의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공준들, 또는 그 공준들이 또 세계 사실과 1대1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논리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루트는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언스. 그 사이언스는 이제 사이언스가 왜 가장 기초적인가? 이건 이제 수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카르트의 역할인데, 데카르트가 해석기하학이라고 했던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세모든지 네모든지 이게 다 기하학이잖아요. 자, 이제 이 기하학인데 이 기하학을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대수인데, 자, 이거를 x라고 하는 좌표, y라고 하는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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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x라고 하는 점, y라고 하는 점, 또 z라고 하는 점. 자, 이거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과학이 이제 중요한, 또는 과학이 가장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것은 모든 것들을 저렇게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로 나타나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계산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데, 저를 수로 계산하는 순간 전부 다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수로 바뀌면 이제는 컴퓨터가 저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르게. 자, 저렇게 기하하고 대수하고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융합시킨 게 바로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인데,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학문들을 철저하게 수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통일과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과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문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학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뭐 여전히 이제 그런 강력한 운동들을 걷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철학과 과학 둘 다 공리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 공리나 공준. 그리고 그래야 공리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기초하거나,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감각 자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런 것들로 전부 다 환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빈학파 논리 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러셀과 무어도 마찬가지고 빈학파도 똑같고,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관찰과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사실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감각의 증거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 문제는 감각 자료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이걸 고민한 거죠. 자, 모든 개념들이 감각 자료로 환원되는데, 자, 그 감각 자료로 환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요. 자, 이게 이제
과학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 내가 지금 이것이 이러이러한 개념이 있고 선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내가 여기서 감각 자료로 환원시킨다고 할 때 나는 이제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인간이 A라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 뇌에서 X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Y라고 할 때 또 Z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하는데 그러면 이제 X와 Z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촉발시키면 똑같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 대뇌에서 이어지고 있는 행동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행동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인간의 뇌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은 형태의 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행위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인간의 DNA가 똑같지만 쌍둥이가 모든 행동을 다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난점이 생기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분명히 개념이나 논리나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사실들을 감각적인 세계, 경험적인 세계에서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 것만 철학으로 보고 대응시킬 수 없는 건 다 버리자라고 얘기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해봐. 일단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지만 대응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진리 대응술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들을 환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러셀의 직접지 또는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 초기에 이야기했던 원자 사실 또 이제 마크가 이야기하는 확고한 자료 이게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만지고 있지 않아 여기요? 이게 직접지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원자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확고한 자료라고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내가 만지고 있는 게 만진 게 아닌 거죠. 이건 나의 느낌에 불과해요. 자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원자와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원자만 있을 뿐이죠. 내가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감각 자료라고 하는 게 과연 있기는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확실히 포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내가 지금 이게 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시계를 보는 것은 빛이 있어서 내가 지금 눈에서 나오는 원자들이 빛을 통해서 이것들과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튀쳐 나오는 것을 내가 인지해서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것은 여기에 갖고 있는 원자들이 비껴나가요. 왜냐하면 빛이 쏘기 때문에 그 빛이 쏘는 그 강도에 따라서 전자들이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과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안드로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는 거는 4년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지금 그 별을 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원자 사실도 있고 뭐 감각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래?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이제 휴미 이제 인상과 관념을 얘기했는데 뭐 휴미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물들을 만지게 될 때는 이제 인상이 생기죠. 우리한테 이제 프린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관념으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컵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순수하게 논리적인 그 러셀이나 무어 비낙과 갖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상들이 쌓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념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 이게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컵을 자주 봤기 때문에 갑자기 컵이 컵으로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이 쌓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백지 상태가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점이 계속 찍혀가지고 그 점이 찍혀서 갑자기 이게 모여가지고 뭐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컵이 되거나 책상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컵으로 만들어주거나 책상으로 만들어주거나 이거는 뭔가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점이 계속 찍힌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우연성을 가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우연성들이 얼마만큼 허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그렇게 점이 찍혀가지고 컵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책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리적인 한계에 노출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페이지 보시면 언어와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되게 또 웃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색깔 철학을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논리적인 것인가, 개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경험적인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색들을 모으면 백색광이 돼요. 백색광, 빛을 또 프리즘으로 나누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돼요. 자, 그리고 빛은 인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색채가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건과 물건이 만나면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에 나가면 소리가 없어요. 왜?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죠. 색도 인간이 없거나 이 색을 알 만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것인가 경험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논리 실증주의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환원되든가 개념으로 환원되든가 아니면 경험으로 사물로 환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개의 세계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세계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던지고 있는 그런 물음이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빨간색, 뭐 파란색, 이 모든 것들은 자, 단순하게 지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을 모아주는, 그 지각을 오거나이즈 해주는 판단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빨간 안경을 써야 빨간색을 볼 수 있고 파란 안경을 써야 파란색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경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지각 자체가 뭔가 본질적이고 선험적이고 뭔가 인간과 독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나 칸트는 그거를 조정해주는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어떤 제3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는 이제 철학적 자아 형상학 주체를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것들을 오가나이즈 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칸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선험적 범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대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대상을 파악하는 메커니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빨간 안경에 따라서 세상을 빨갛게 보고 파란 안경에 따라서 파랗게 보는 거죠. 근데 마치 세상이 빨간 것처럼, 마치 세상이 파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감각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대상이 그러할 거라고 투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SF 영화 보시면 외계인들이 다 눈도 있고 코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스타트렉 보시면 1편인가 2편에 이제 외계 탐사하러 나가는 게 스타트렉인데 어느 섬에 갔는데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자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결론에서는 외계인이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실리콘이 인간이 되지? 아니, 어떻게 실리콘이 외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인이처럼 외계에 사는 존재는 인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막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인간의 언어는 영어밖에 없는 거죠. 왜?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죠. 그럼 이제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베니스에 유행하던 옷들을 입고 있고 예수님이 백인이에요. 말이 안 되죠. 왜? 미켈란젤로, 뭐 유명한 화가들, 미카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으니까 이탈리아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어떠하다, 세계 X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게 어떤 것인지, 대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감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걸 칸트는 이제 판단이라고 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형식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인간이 보는 건 붉은색을 못 봐요. 붉은색을 못 보고 아잘리아, 진달래죠. 진달래가 붉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하나의 사례만, 케이스만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는 거예요. 붉은색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붉은색 그 자체가 과연 없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형식은 존재하고, 그 형식이 투영되었을 때 아잘리아가, 진달래가 붉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색들의 세계, 이 관념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어떤 대상들이 갖고 있는 하나 사태, 자, 이것들은 엄격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걸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죠. 어떤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주의에서처럼 사실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은 사실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이고, 자, 그 개념적인 것은 그것과는 무관한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적인 거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붉은색이 붉은 아잘리아로 환원되는 것처럼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 왜?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 또 붉은 아잘리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판별을 하는 것들이죠. 생명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지 능력, 이게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개념은 사실로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은 무조건 개념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래서 두 영역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영역과 사실적인 영역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잘못됐다. 왜? 하나는 말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하나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포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자꾸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이제 크고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